중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을 앞세워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막대한 자본은 개발도상국의 사회 기반 시설부터 선진국의 기업 인수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데요. 1대1로 전략으로 알려진 중국의 투자 공세에 여러 나라들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중국 자본을 받아들였다가 큰 빚을 지거나 중요 자산을 내주는 처지에까지 몰렸습니다. 예를 들어 남아시아의 스리랑카는 중국에게 거액의 빚을 졌다가 그 대가로 주요 항구를 99년간 중국에 내주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 역시 중국 자본이 남긴 빚더미에 올라앉아 휘청이고 있습니다. 돈을 미끼로 한 중국의 이런 전략은 신제국주의, 이른바 돈의 제국주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정말 돈으로 세계를 굴리겠다는 속셈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땠을까요? 중국은 한국에도 거대한 자본의 힘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새 우리 주변에도 중국 자본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이죠. 한국의 기업을 사고 땅을 사고 심지어 문화산업까지 파고들려 했습니다. 과연 중국의 이러한 자본 침투 시도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 결과는 중국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지금부터 중국의 자본 침투 작전에 맞서 한국이 펼친 놀라운 대응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도 한때 중국 자본의 매서운 쇼핑 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2000년대부터 대한민국 기업들을 하나둘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에는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한국의 쌍용 자동차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을 가져갔습니다. 당시 한국 4위 완성차 업체였던 쌍용차가 중국 손에 넘어가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의 전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하이 자동차는 쌍용차의 핵심 기술만 빼간 뒤 2009년 경영난을 이유로 손을 떼버렸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거리로 내몰고 철수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쌍용차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수년간 공장이 멈추는 등 큰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SUV 기술만 빼돌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 한국인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사건을 통해 중국 자본의 실체를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기술만 취하고 회사를 버리는 중국의 행태에 먹튀라는 오명이 따라붙었습니다. 지금도 쌍용차 사태는 외국 자본의 무책임한 투자 실패 사례로 회자될 정도입니다. 우리 기업이 외국 자본에 이런 식으로 유린당한 현실,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쌍용차 사례 이후로도 중국 자본의 한국 기업 인수는 계속됐습니다. 최근 쌍용 자동차가 다시 경영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한 중국 전기차 업체가 인수전에 뛰어들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한국 투자자들이 나서 결국 국내 자본이 회사를 인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2010년대 들어 금호타이어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중국 기업이나 중국계 펀드에 인수되었습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2018년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또 한 번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노동자들은 중국 기업으로의 매각에 극렬히 반대하며 기술 유출과 일자리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국내 업체에 팔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막판에 중국 자본에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안타까운 결정이었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인 셈입니다. 결국 금호타이어는 중국 자본에 넘어갔지만 지금까지도 중국의 기술 베끼기 우려와 경영 불안정에 대한 걱정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 더블스타 역시 금호타이어 인수 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별다른 혁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국 기업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중국에 넘겨야 했던 당시의 허탈함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편 한국의 알짜 중소기업들도 잇따라 중국 자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방용품으로 유명한 라겔라게 로시케이엔드의 로시케이은 창업주 가문이 회사를 중국계 펀드에 매각하면서 중국 자본 손에 넘어갔습니다. 전통 있는 국내 생활용품 기업이 중국에 팔렸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평소 애용하던 한국 브랜드가 중국에 팔린다면 속이 쓰릴 것입니다.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중국 자본의 영향력 확대는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IT 공룡 텐센트는 한국의 게임 회사 지분을 대거 매입해 넷마블, 크래프톤 등 주요 게임사의 2대 주주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투자 명목이지만 향후 한국의 유망 산업을 좌지우지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적 명성을 얻은 한국 브랜드들이 경영권 승계나 자금 압박 등의 이유로 중국에 팔려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국 사회에는 씁쓸함과 위기감이 퍼져나갔습니다. 중국의 자본 침탈이 우리 산업 근간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던 것입니다. 중국 자본의 침투 전략은 이렇게 드러난 사례들 외에도 훨씬 교묘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한국의 기업 지분을 잠식하는 수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바로 사모펀드 PEF를 통한 우회 침투인데요. 예를 들어 한국의 대표 사모펀드 중 하나인 MBK 파트너스의 지분 일부는 중국 국부펀드가 들고 있습니다. 이 MBK가 한때 국내 핵심 소재 기업인 고려아연 인수를 시도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국 자본이 뒤섞인 PEF가 국가기관 산업을 쥐려한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전략적 기업이 중국 손에 넘어간다면 국가 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1년에는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기업 매그나칩을 중국계 사모펀드가 인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미국 당국의 강력한 견제로 이 인수는 무산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유망한 외국 기업을 통째로 삼키기보다 사모펀드 등에 투자를 해서 배후에서 기술만 빼내가는 방식을 즐겨 써왔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지멘스 같은 글로벌 기업도 중국과의 합작 과정에서 핵심 기술을 넘겨주고 몰락의 길을 걸은 사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처럼 먼저 지분을 확보하고 노하우를 취한 뒤 회사를 되파는 먹튀 전략인 것이죠. 결국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라겔락 등 여러 기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기술과 경영권을 잃었습니다. 이렇듯 산업 현장에서 중국 자본의 그림자는 계속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침투 방식으로 중국은 인재와 기술을 직접 빼가는 시도도 이어졌습니다. 막대한 연봉과 파격적 대우를 제시하며 한국의 핵심 기술 인력을 영입하려 한 것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와 같은 분야에서 수백 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중국 기업으로 스카우트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 유명 K-팝 그룹에서 중국인 멤버들이 돌연팀을 떠나 중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도 잇따랐습니다. 몇몇 중국인 아이돌 멤버들이 자국의 정치 선전이나 역사, 왜곡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자 팬들이 등을 돌린 사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사드 THAAD 배치, 갈등 이후 한류 연예인의 중국 활동을 막는 한한령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치 상황에 따라 한국의 문화 산업을 흔드는 중국의 태도에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퇴직한 한국 기술자가 통째로 한국 공장의 설계도와 기술을 중국에 넘기려다 적발되는 충격적인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집요하게 한국의 기술을 노리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뒤늦게라도 기술 유출 차단과 핵심 산업 보호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기술 주권을 지키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도 없다는 절박함이 커진 것입니다. 중국 자본의 마수는 금융 분야에서도 뻗쳐왔습니다. 중국의 대형 보험사였던 안방보험은 2010년대 중반 한국의 금융회사들의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우리은행 지분을 사들이고 동양생명과 ABL생명 등 한국의 주요 생명보험사를 인수했었죠. 한때 한국의 금융업계에 차이나 머니의 영향력이 커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해외 확장에 나섰던 안방보험은 결국 자금난에 빠져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안방보험이 품에 안았던 동양생명 등은 현재 다시 한국 금융사의 품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렇듯 일부 중국 자본의 시도는 자멸로 끝나기도 했지만 다른 형태로 금융 침투는 계속되었습니다.
중국의 거대 IT 기업들도 한국의 은행과 금융 플랫폼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중국 텐센트는 한국의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 설립 때부터 수백억 원을 출자해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카오페이입니다. 한국인들이 널리 사용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에 중국 알리바바, 사나의 엔트그룹알리페이 운영사의 대규모로 투자하여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한때 카카오페이 지분의 40% 이상을 중국 측이 보유했을 정도입니다. 중국 자본이 우리의 금융 플랫폼 이사회에까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 토스 등 다른 핀테크 업체에도 중국계 자본이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엔 이런 외국 자본 유치가 서비스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겼지만 뒤따른 부작용이 컸습니다. 작년에 카카오페이에서 엄청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무려 4천만 명이 넘는 이용자 정보가 이용자 동의도 없이 중국으로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카카오페이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수억 건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중국으로 넘어갔다니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국민들은 역시나 중국이었나 하는 분노와 함께 우리 금융정보 주권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복잡한 금융 규제 덕분에 그나마 중국 자본이 큰 손실을 내기도 했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중국의 금융시장 개입은 경제 논리만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 금융권은 공산당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중국 자본이 우리 금융회사에 들어오면 언제든지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금융권은 뒤늦게나마 이러한 중국 자본의 금융 분야 침투에 경계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국외 유출 방지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를 추진하며 중국계 자본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의 손길은 대한민국의 문화 영역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K-팝과 K-드라마에도 중국 자본이 영향을 미치려 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형 연예기획사 지분을 중국 기업들이 상당 부분 인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글로벌 K-팝 기업인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중국 텐센트, 산하 기업이 2대 주주 수준까지 확보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JYP, YG 등 여러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중국 투자 자본이 들어왔었죠. 중국 플랫폼 기업들은 한류 콘텐츠의 투자를 늘리며 영향력을 키우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대중문화의 방향성이 중국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생겨났습니다. 예컨대 일부 한국 드라마에 중국 기업의 협찬이 붙으면서 역사 왜곡이나 지나친 중국 미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 사극 드라마에서는 한복 대신 중국식 의상이 등장하고 조선시대 왕이 중국 음식인 월병을 즐겨 먹는 장면이 방송되어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드라마 제작에 중국 자본이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시청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결국 그 드라마는 방영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중국 자본의 무분별한 문화 개입에 한국 시청자들이 철퇴를 내린 셈입니다. 돈만 있다고 해서 남의 역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시청자들과 팬들은 중국 자본이 우리 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중국 투자에 기대어 무리하게 돈을 벌려던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은 셈입니다. 게다가 최근 중국이 한복이나 김치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문화공정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한국인들의 반감은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를 노리는 듯한 이러한 움직임에 한국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겠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자본이 한국 문화 산업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중국 출신 아이돌 연습생들을 대거 받아들이며 중국 시장 진출을 꾀했던 기획사들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몇몇 중국인 아이돌 멤버들이 자국의 정치 선전이나 역사, 왜곡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자 팬들이 등을 돌린 사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무분별한 중국 자본 수혈에 경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에서도 국내 기업이 우선권을 쥐면서 중국 측 자본의 영향력은 제한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 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의 침투는 눈에 보이는 땅과 부동산에서도 포착되었습니다. 한국의 토지와 주택을 외국인이 살 때 그동안 뚜렷한 제한이 없었는데요. 이를 틈타 중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이 급증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부터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나 제주도의 토지 등이 중국인 명의로 대거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120억 원이 넘는 최고급 단독주택을 30대 중국인이 단번에 현금으로 사들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한국 땅도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사건이었습니다. 8살 어린이 이름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한 황당한 경우도 적발되었습니다. 어른도 아닌 어린아이 이름으로 한국집을 샀다니 많은 사람들이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앞으로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2020년대 들어 외국인의 국내 주택 구매 건수가 급증했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자였습니다. 우리 땅이 조용히 외국 자본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물론 수치상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나 주택은 아직 전체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가 속도가 무서울 정도였고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국토까지 잠식당한다면 경제 주권은 물론 안보 주권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동산이었습니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서울 용산 일대의 중요한 부지를 수백억 원에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은 대통령 집무실과 미군 기지에 인접한 요지였기에 이 소식이 알려지자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대한민국 땅 한복판이 중국 정부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사시설 주변 땅이 중국 손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중국 측은 공식적으로 단순 투자라고 설명했지만 한국 국민들의 의심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토 안에 외국 정부의 영향력이 스며드는 데 대한 경계심은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주도는 외국인이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최근 수년간 이 제도를 통해 제주 땅을 사들인 외국인의 80% 이상이 중국인이었습니다. 투자 이민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온 중국 자본이 섬의 환경 훼손과 난개발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제주를 사랑하는 도민들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영주권만 챙긴 채 정작 투자는 하지 않고 떠나는 먹튀 투자자들도 속출했습니다. 투자이민이라는 취지마저 무색하게 만든 중국 자본의 민낯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제서야 한국 정부와 국회는 뒤늦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군사시설 인근이나 국토 중요 지역의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외국인의 주택 구입 시 거주 목적을 증명하게 하거나 취득세를 대폭 인상하는 등의 대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땅을 우리가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한숨도 터져나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국토마저 잠식당한다면 경제 주권은 물론 안보 주권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은 국내에서만 방어적인 대응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국제 무대에서도 중국의 돈 힘에 정면으로 맞서는 사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남미의 페루는 최근 중요 사업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과거 페루는 인프라 건설이나 군사 장비 도입을 위해 미국이나 중국의 지원을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페루 정부는 중국의 거액 지원, 제한과 미국의 영향력을 모두 거절하고 대한민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예컨대 페루 공군은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산 항공기를 선택하여 운용 중인데
이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의 경쟁 제한을 물리쳤습니다. 페루 측은 한국의 기술과 애프터 서비스가 가장 믿을만했다고 평가하며 한국에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페루 현지에서는 한국을 향한 우호 여론이 크게 높아졌고 한국 제품과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동유럽의 체코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파트너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고 한국 업체를 유력 후보로 올렸습니다. 체코 국민들은 안전과 신뢰 면에서 한국이 최적이라며 한국 원전 기술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폴란드,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에 대거 수출되어 유럽 안보에 기여하고 인도네시아의 대형 프로젝트를 한국 업체가 수주하는 등 과거 같으면 중국이 돈으로 가져갔을 사업을 한국이 따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과들은 중국의 쉬운 돈보다 한국의 신뢰와 품질을 선택한 결과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도 더 이상 중국 자본에 의존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조되는 위기 속에서 한국은 좌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중국 자본의 힘이 통할지라도 대한민국만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민간은 뒤늦게나마 하나둘 대책을 마련하며 중국 자본의 공세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안보에 중대한 기업은 함부로 넘어가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처벌 수위를 높였으며 중요한 산업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 미국 언론은 한국이 국가 경제 주권을 지키기 위해 과감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한국처럼 우리의 산업도 지켜야 한다며 한국의 대응을 부러워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거센 자본 공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중심을 잃지 않고 있다는 점에 많은 해외 여론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남아시아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처럼 우리도 중국 돈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일부 네티즌들조차도 한국은 이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의 돈에 의한 침투 전략은 대한민국 앞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무리한 시도들은 한국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자국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던 중국이 한국에 한방 제대로 맞았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정말 통쾌한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중국의 자본 앞에 무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의 힘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온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중국의 이러한 자본 침투 시도에 한국은